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자연화된 경험 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돌봄 간호 철학에 있는 자연주의적 돌봄 향한 철학적 모색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자연화된 경험 철학을 특히 두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자연주의적 돌봄을 살펴볼 겁니다. 2부에서는 간호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간호 철학을 누가 할까 싶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간호학을 철학과 연계해서 간호 철학 혹은 돌봄 철학을 어, 주창해 가고 있습니다. 개발해서요. 그리고 특별히 나딩스와 길리건이라는 윤리학자 혹은 철학자 이분들을 이 여성 사상가들의 개념을 가져와서 돌봄 개념을 돌봄의 윤리학 혹은 돌봄 간호 철학을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나딩스에도 살펴볼 건데요. 나딩스의 돌봄 윤리 이걸 네 가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관계적 돌봄으로서의 윤리, 그리고 감정으로서의 자연적 돌봄과 윤리적 돌봄, 여성 중심적 돌봄에서 인간 중심적 돌봄으로 이게 세 번째 영상이고요. 네 번째 영상에서는 인간 중심적 돌봄과 신체화된 경험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와 달리 국외에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간호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로저스와 왓슨, 뉴만, 킹 그 간호학자 4명이 자연주의적 돌봄에 관련된 논문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글들이요. 이 로저스, 왓슨, 뉴만, 킹은 오늘날 유포되고 있는 간호 이론들, 간호 철학 이론을 창안한 간호 이론가들입니다. 간호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로저스는 통합적 인간 과학이라는 주제로 돌봄 이론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왓슨은 인간 돌봄 이론이라고 이런 이론을 이끌어가고 있고, 뉴만은 의식 확장으로서의 건강 돌봄이죠. 의식 확장으로서의 건강. 킹은 목표 달성 이론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간호학 이론과 실무 및 연구 측면에서 주된 이론들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저스의 통합적 인간과학, 왓슨의 인간 돌봄 이론, 뉴만의 의식 확장으로서의 건강, 킹의 목표 달성 이론, 이런 여러 이론들 이 외에도 여러 간호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간호 이론가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네 간호학자들을 이 안에 다뤄놨고요. 이 로저스라는 분도 있고 또 왓슨, 뉴만, 킹 이런 분들과 함께 라이닝거도 있고 그 외에 등등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4명 이분들의 이론들을 이 안에 담아놓았습니다. 로저스, 왓슨, 뉴만, 킹이 창안한 간호 이론들 속에 돌봄에 관한 논의가 다양한 형태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적 돌봄의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책에 자연주의적 돌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표는 로저스의 통합 인간과학과 왓슨의 인간 돌봄 이론, 뉴만의 의식 확장으로서의 건강 이론, 킹의 목표 달성 이론을 소개하고, 첫 번째 목표가죠. 이런 이론들을 소개하고 마지막 장에 가서 10장에 있는 나딩스의 돌봄 이론, 돌봄 윤리가 간호학의 기여한 점을 추적하여 서술함으로써 간호와 돌봄의 측면에서 그 이론들의 중요성과 현재성 그리고 가능성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 로저스, 왓슨, 뉴만, 킹 그리고 나딩스 이론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분법적 요소와 초자연적인 그리고 초월, 선엄, 신비적인 부분들을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원용화해서 재구성하는 거죠. 두이의 자연주의가 자연 안에 있는 반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을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면 간호학 이론에서도 반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 선험적인 것, 신비적인 부분들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간호학이 의학의 학문 전통 속에서 포함되어 의학의 주변 학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호학이 의학에 포함돼서 의학의 주변 학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서양사에서 의학과 간호학은 서로 다른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전통을 토대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적 학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이후 인간의 신체와 질병의 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과학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발전해 온 것입니다. 반면에 간호학은 학문 이전에 개인과 집단이 생존을 보호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연적 돌봄과 사회적 봉사라는 기독교적 정신의 실천에 전문적 직업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간호학의 토대를 놓은 너무 유명한 나이팅게일 이후 간호학자들은 당대의 과학적 지식의 탐구 성과를 적극 수용하여 간호 이론을
개발함으로써 간호학을 과학과 구별된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현대 간호학이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싱, 간호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간호학에서 오랜 딜레마입니다. 널싱을 뭐라고 간호라는 걸 뭐라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이 정의의 개념이 간호학에서 오랜 딜레마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간호는 행동하는 것, to do를 의미하는 동사로 정의되었습니다. 간호를 행동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대표적인 간호학자는 포셋입니다. 이 포셋은 간호를 사람들을 대신하여 혹은 그들과 함께 간호사에 의해 수행된 행동 그리고 간호 행동의 목표 또는 결과로 정의합니다. 포셋과 시각을 공유하는 킹은 간호를 간호 상황에서 간호사와 대상자가 그들의 시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동, 반응,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정리할 때는 킹은 두이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교호작용과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호의 상황에서 간호사와 대상자들 이들의 시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동, 반응,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포셋과 킹의 정의에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는 간호학자가 있는데 그는 로저스입니다. 로저스에게 간호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to know라는 거죠.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할 것인지 아는 것으로 정의할 것인지 그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킹의 시각에서 간호는 조직화된 추상적 지식 체계를 갖는 과학이고 과학으로서의 간호는 명사로서의 간호이며 동사로서의 간호가 아니고 명사로서의 간호이며 간호를 명확하게 하는 조직화된 추상적인 지식 체계이기 때문에 간호는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처럼 간호학자들에게 간호에 대한 정의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to know냐, to do냐 이런 것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호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듯이 caring, 돌봄에 대한 정의 역시 다양합니다. 간호는 거의 적극적인 돌봄이니까요. 그리고 훈련된 돌봄이라 할 수 있겠죠. 체계화된 돌봄, 과학적 돌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돌봄에 대한 정의 역시 간호 연구자들 간에 간호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간호학자들 간의 시각 차이를 보입니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돌봄은 간호에 있어의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케어링은 국내에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간호학에서는 공병혜라는 분과 홍은영이라는 분이 돌봄과 치유 철학에서 돌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케어링을요. 윤리학에서는 추병환, 박병춘, 황인표 이런 분들이 배려 교육론, 이게 배려 윤리학 혹은 배려 교육론이라고 케어링을 배려라고 번역합니다. 허란주라는 분은 다른 목소리를 번역하신 분인데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에서는 보살핌, 그러니까 크게 돌봄, 보살핌, 배려, 케어링을 돌봄, 배려, 보살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한평수라는 분은 배려에서 그냥 배려라는 책에서 배려라고 번역합니다. 크게 세 가지, 케어링은 돌봄, 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살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케어링을 돌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의 번역에 따라서 케어링을 돌봄으로 사용합니다. 간호 역사에서 돌봄은 케어링은 옹호, 책임, 협동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간호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돌봄 개념은 간호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딩스의 돌봄 윤리에서는 더 많이 연구되고 있죠. 그 이전에 길리건의 연구에서도 윤리학자 길리건은 여성의 목소리를 강조한 돌봄 윤리를 주창했습니다. 이후에 나딩스가 이어받아서 더 확대하는 거죠. 교육 철학자 윤리학자 길리건이 여성의 목소리를 강조한 돌봄 윤리를 주장했다면 교육 철학자인 두이의 사상을 이어받은 여성 철학자인 교육 철학자인 나딩스는 돌봄 관계의 상호성을 강조하는 관계적 돌봄 윤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나딩스는 자신의 돌봄 윤리가 보편적 사회 과정으로서 윤리 교육뿐만 아니라 건강 돌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길리건과 나딩스의 돌봄 윤리는 여러 간호학자들에 의해 돌봄과 간호의 연결 가능성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딩스 행복과 교육이라는 책을 썼고요.
또 이제 민주주의와 교육을 이어받은 본인이 쓴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 거의 같은 한 100년 이후에 이 책을 100년 전에 썼다고 하면 두이가 이 나딩스는 또다시 21세기의 교육과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거의 두이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죠. 이제 나딩스의 돌봄 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군의 간호학자들은 교육 철학자인 나딩스의 돌봄 윤리에서 간호의 돌봄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런크비스트와 닐스턴은 나딩스의 이론이 실제 간호 실무에 발생하는 돌봄 상황을 분석하는 도구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커는 학습된 사회 과정으로서의 나딩스의 돌봄 개념이 옳다면 돌봄이 후천적으로 획득되고 교육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대상자와 돌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라는 분은 나딩스의 돌봄 윤리가 상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간호의 계획적 돌봄 행위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호학자가 정신과학적 문제를 가진 상황과 가진 대상자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없어도 대상자의 인식 상태를 고려함으로써 충분히 돌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나딩스의 돌봄 윤리를 탐색함으로써 본인이 돌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려 교육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돌봄이죠. 배려, 돌봄인데 배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런 돌봄 윤리를 탐색함으로써 첫 번째로요. 여성 중심적 사유와 남성 중심적 사유,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분법 구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두이는 이분법을 굉장히 넘어서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두이의 관점을 받아들인 나딩스 역시 여성 중심 돌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주장함으로써 남성과에게 대립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이분법적 구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딩스의 여성 중심적 돌봄을 남자 여자를 포함한 더 큰 상위 범주인 인간 중심적 돌봄으로 인간 중심적 돌봄 윤리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분법적 사유의 문제 하나, 그리고 여성 중심적 돌봄을 인간 중심적 돌봄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돌봄은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거고 인간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돌봄이 있기 때문에요. 간호에서 돌봄은 특정 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간호적 돌봄은 여성적 사유와 남성 중심적 사유, 여성 중심적 사유와 남성 중심적 사유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모든 인간을 포괄하는 총체적 돌봄, 곧 인간에 대한 돌봄, 인간 중립적 돌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호는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돌봄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라딩스의 돌봄 윤리는 간호 활동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려는 선도적인 시도로서 남성 중심적 간호 윤리 개념을 교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딩스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돌봄의 문제를 접근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편향을 선택적 강조나 편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관계적 돌봄으로서의 윤리, 나딩스의 윤리를 관계적 돌봄으로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스케치하는 겁니다. 이 박병춘이라는 분께서 쓴 배려윤리와 도덕교육이라는 책에서 나딩스는 정리해놨습니다. 이분이 나딩스는 플라톤, 칸트, 롤즈로 이어지는 서구 자유주의 윤리학에 내재된 남성 중심적 편견을 비판하고 인간관계를 토대로 하는 여성 중심적 윤리를 창안합니다. 나딩스는 콜버그의 도덕 발달론에서 콜버그가 말하는 도덕 발달 철학, 길리건도 이 철학을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배웠지만 나딩스는 콜버그의 도덕 발달의 철학에서 정의의 중심 체계를 비판한 길리건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돌봄 윤리를 구성합니다. 정의의 윤리가 보편 원칙과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정성을 특정으로 하는 반면에 돌봄 윤리는 전체론적이고 맥락적인 관점과 관계 속에서 돌봄을 실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콜버그는 도덕 발달에 있어 추상적인 도덕 원리의 습득과 도덕적 판단 능력의 발달을 강조합니다. 콜버그는 도덕성의 핵심 내용을
롤즈의 이론에 의지하여 정의와 동일시하고 정의를 기본적인 도덕 원리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콜보그에 따르면 정의만이 가장 높은 단계에 발달해서 원리적 특성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복지와 법보다 우선권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정의 이외의 원리들은 도덕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관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윤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이론을 받아들여서요. 콜보그는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플라톤의 국가 그리고 피아제의 아동의 도덕 판단 두이의 민주주의와 콜보그 역시 두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교육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도덕 교육에 있어서 플라톤의 국가 그리고 피아제의 아동의 도덕 판단 그리고 민주주의와 교육 두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자신의 도덕 발달 철학의 이 1편 3장의 교육 목적으로서의 발달을 두이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교육의 관점에서 기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콜보그에 따르면 두이의 이상주의는 두이를 이상주의로 표현하는데요. 이상주의는 피아제의 심리학적 발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콜보그에 따르면 콜보그가 제시한 도덕 발달의 6단계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과 달리 3단계, 6단계에서 3단계에 머무릅니다. 길리건은 콜보그의 도덕성 측정 지표가 여성 표집을 무시함으로써 잘못 달성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이 때문에 콜보그의 척도를 따를 경우 여성의 도덕성은 현저히 낮게 평가됩니다. 3단계밖에 아니니까요. 길리건은 남성 중심적인 정의의 도덕과 정의의 도덕을 남성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대비되는 새로운 돌봄 윤리를 제시합니다. 길리건에 따르면 여성은 윤리의 문제를 권리와 규칙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돌봄과 책임의 문제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윤리의 발달은 책임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변화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봄 윤리의 근원적 논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논리이며 정의의 입장에 전제된 형식적인 공정성의 논리와는 대조된다고 말합니다. 윤리 판단에 있어 성차에 대한 콜보그의 해석은 성차의 두이의 관점을 받아들인 콜보그나 길리건 그리고 길리건은 아닙니다. 나딩스는 이렇게 두이가 그렇게 성차나 어떤 차별 구분을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이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성차 그리고 차별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앞 영상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윤리적 판단에 있어 성차에 대한 콜보그의 해석은 도덕적으로 성숙한 남성과 비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여성이라는 전통적 편견을 강화하는 거죠. 그 남성은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여성은 비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미성숙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먼저 해놔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분법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남성과 여성을 구분했을 때는 남성을 더 위험한 위치에 넣고 여성은 더 우월하지 않는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거죠. 또 남녀노소를 구분할 때도 벌써 남자가 먼저지 않습니까? 남녀, 그 다음에 노소, 노인이 먼저고 아이가 마지막인 거죠. 반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 노, 여, 남, 남녀노소를 반대로 할 수도 있는데 남자가 중심의 입장에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남자가 먼저이고 아이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선택적 강조를 비판하는 게 두이의 철학의 주요 임무였죠. 그 연계라는 것. 어쨌든 김진의 해석에 따르면 길리건은 콜보그의 이론을 일정 부분 오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길리건은 콜보그의 이론을 오독하고 있는 거죠. 콜보그는 도덕 발달의 차이가 성차에 따라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차와 관계없이 교육과 직업적 책임을 통한 사회의 2차적 제도에 참여한 경험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길리건은 다른 목소리의 개정판에서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지 않은 채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경험이 다른 여성들의 경험 또 좀 다른 방식으로 남성들의 경험과 공명함을 알게 되었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요.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공유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차에 따라 경험이 다르다는 그녀의 초기 입장과는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길리건의 초기 입장을 수용한 나딩스는 돌봄 윤리를 하나의 도덕성이 아니라 보편 윤리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윤리가
보편 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윤리보다 더 앞서는 윤리, 더 우선적인 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딩스의 관점에서 서양의 전통적 윤리 이론은 여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도덕성을 남성의 것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지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리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논리적 접근 방식은 남성적 경험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딩스는 성차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돌봄은 여성의 경험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돌봄 위에 세워진 윤리는 그 특성과 본질에 있어서 여성적이라는 것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나딩스에 따르면 여성은 가설적인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여성은 관계자들과 말하고 싶어하고 그들의 눈과 얼굴 표정을 보고 싶어하고 전체 상황을 한눈으로 평가하고 싶어합니다. 결국 도덕적 결정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 이루어진다는 건 뒤의 관점과 유사하죠.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기하학적 문제의 해법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성은 일반적인 행위의 의무론자와 같이 자신들의 행위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보편적 원칙이나 그것의 응용보다는 감정과 필요와 상황 조건, 개인의 이상에 대한 그들의 감각에 의거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딩스의 시각에서 여성은 도덕적 문제를 구체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논의하기를 선호합니다. 여성에게 윤리는 추상적 추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삶의 생활 세계에서 해결되는 인간의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경험적 관점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돌봄은 기억과 감정의 복합적 구조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윤리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해냅니다. 이 라딩스는요.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돌봄에 대한 자질을 어느 정도 더 갖추고 있습니다. 나딩스의 돌봄 윤리는 플라톤이나 롤주가 주장하는 계약이 아니라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관계적 윤리입니다. 인간은 돌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관계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 인간의 만남은 인간의 실존의 기본적인 사실이며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 윤리적 행위의 원천을 이룹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의 존재론적 기반이며 돌봄 관계의 윤리적 토대가 된다고 나딩스는 말합니다. 이처럼 나딩스는 돌봄 관계의 상호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어머니와 어린 자녀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미소나 익살맞은 얼굴 표정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보다 반응하는 아이에게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돌봄에 대한 아이의 적절한 인지와 반응이 돌봄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딩스의 돌봄 관계는 상호성의 형식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인 거죠. 나딩스가 돌봄 관계의 한 사례로 관화학자 왓슨, 앞서 보았던 왓슨, 인간 돌봄 이론을 주장하는 왓슨이 제시한 실제 돌봄 경우를 분석합니다. 이 상황에서 간호사와 대상자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납니다. 간호 상황에서는요. 그들의 돌봄 관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의학적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인간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 선행되는 상태에서 만나는 겁니다. 간호사와 대상자, 환자이죠. 간호사와 대상자, 곧 환자는 함께 관계성을 구축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실제적 돌봄 관계를 형성합니다. 왓슨의 입장에서는요. 이 왓슨의 인간관계 돌봄 이론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그들은 대상자와 간호사는 고통을 공유하며 그 고통의 끝에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에서 돌봄의 주체는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양자는 권력과 힘의 차이에 의해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딩스의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은 타자에 대한 전념 혹은 몰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념하거나 몰두. 중요한 개념이죠. 전념과 동기적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전념이란 말은 몰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동기적 전환은 동기적 치환, 동기적 전치, 동기적 전환이라고
이렇게 번역됩니다. 동기적 전환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용합니다. 전념과 동기적 전환을 통해 돌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이요. 전념과 동기적 전환을 통해서 돌봄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는 전념과 동기적 전환을 선택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념은 한마디로 타자에 대한 개방적이고 비선택적인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념은 자신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안으로 수용하여 함께 느끼는 것으로서 수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인 거죠. 전념이. 근본적으로 모든 돌봄은 전념을 포함합니다. 이 전념은 몰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념은 근본적으로 모든 돌봄은 전념이고 이런 전념은 강렬하거나 돌봄을 하는 사람의 삶에 깊이 스며들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개념인 동기적 전환은 전념 과정을 구성해주는 태도나 능력의 한 부분이며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동기 에너지가 타인에게 분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동기적 전환은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돌봄 기술을 획득하도록 압박하고 타자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봄 관계에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상호성인 거죠. 돌봄을 받는 사람의 수용과 인지, 반응의 태도가 돌봄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봄받는 사람의 활기찬 반응은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동기적 전환을 발생시킴으로써 돌봄 관계를 완성시킵니다. 따라서 돌봄을 받는 사람의 최소한의 의무는 돌봄을 인지하고 수용한다는 반응을 어떤 형태로든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 예로 나딩스는 이런 예를 듭니다. 내가 X를 돌본다고 공언하지만 X는 내가 그를 돌본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 X를 돌보는 1인칭의 필요 조건을 충족한다면 나는 내가 돌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해집니다. X는 내가 돌봄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봄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반면 돌봄을 받는 사람 X는 내가 돌봄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돌봄의 하나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자신은 돌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돌봄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상호성이 없는 것에서는 일방성이 있는 것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돌봄으로 기술되려면 돌봄이 반드시 타자 속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돌봄하는 사람 속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어떤 정서적, 인지적 이런 것들이 인정돼야 한다는 거죠. 돌봄 관계 속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은 조작될 수 있는 객체로서 자로의 원천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자유롭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딩스 이렇게 돌봄을 받는 사람은 주체의 자유 속에서 권력과 힘에 따른 필요한 공포나 불안이 없이 자유롭게 반응하고 자신의 흥미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딘스의 돌봄 윤리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열망이며 돌봄의 성취에 따른 기쁨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나아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사적 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 모두 행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닐 라딩스의 행복과 교육이란 책이 있습니다. 행복과 교육 여기 있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행복과 교육에서 나딩스는 흉의 관점을 빌어서 절제나 고상함이 수반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타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젊은 사람들이 성숙해감에 따라 쾌락의 개념도 변화한다고 지적합니다. 쾌락이 항상 좋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좋은이라는 개념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 좋음, 행복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 등의 의미는 발전하며 완전한 우정은 우정의 최고 형태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나딩스가 주장하는 돌봄은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적 돌봄으로서의 윤리입니다. 서로 상호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쾌락, 좋음, 행복 등은 발전해 가는데 어떻게 발전하냐면 쌍방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 돌봄으로서의 윤리,
윤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관계적 돌봄으로서 윤리를 이 영상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볼 감정으로서의 자연적 돌봄과 윤리적 돌봄입니다. 나딩스가 또 주장하는 거죠. 감정으로서의 자연적 돌봄과 윤리적 돌봄인데 자연적 돌봄에서 윤리적 돌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나딩스의 자연적 돌봄과 윤리적 돌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